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개인 키를 내 개인 지갑이 이게 내게 맞아요 라고 국세청한테 신고하는 순간 그 개인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개인 키를 다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를 찍는 오늘은 2024년 1월 18일입니다.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설명드리고자 해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과세의 어려움을 대변이라도 하듯 오늘 또 따끈따끈한 기사가 올라왔지 뭡니까? 올해 들어서 정부의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라고 하죠. 이거 폐지가 공식화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금투세라는 것이 사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투자 소득세가 폐지된다는 뜻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상자산은 여전히 더욱더 빡빡한 기준과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의견들이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코인 과세와 관련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코인 과세가 금투세에 기초한 세금 제도거든요. 물론 그 기본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금투세가 폐지되는 마당에 코인 과세가 웬 말이냐 라고 하면서 현재 여러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금투세와 연계해서 유예됐던 사실인데 현재 그 연계되었던 금투세가 폐지되고 나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과세나 이런 부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참 와닿는 현재의 현실인데요. 어찌됐던지 간에 저희는 18일을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과 관련한 과세 현황입니다.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법인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세 근거 법률이 되는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항목의 소득을 열거해서 과세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가상자산의 공급으로 만약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이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감소를 인정하곤 합니다. 이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매입한 매입가액과 매입에 필요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하고요. 또 먼저 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팔 때 이 먼저 산 순서대로 판 것으로 즉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금액을 평가한다. 손실 또는 수익을 따질 때 과세를 따질 때 이 금액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들한테 적용되는 과세겠죠. 네, 앞으로의 과세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직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2022년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미루어져서 결국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2022년 말 당시에 닥사, 우리는 이제 닥사라고 하죠. DAXA.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국내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원화 실명 개정을 받은 거래소가 5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개 거래소의 협의체를 말합니다. 그 의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제 개정된 특근법에 따라서 신고 수리도 마쳤죠. 그리고 법제도 안에 편입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지 당시에 고작 1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의 기본 정보가 될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도 1년 전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1년간에 과세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덕에 과세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법적 정보, 이런 개인 정보 등을 다 수집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배경에 따라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2025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그럼 이때에 맞춰서 2025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5월 1일에서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그때에 맞춰서 해당 소득을 신고하고 또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즉 2025년 5월에 까먹지 마시고 신고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렇게 가상자산으로 얻게 된 돈의 소득에 대한 구분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라 함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 이런 소득들 이외의 소득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들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게 독특하죠. 다시 말해서 과세를 할 때 금융투자 소득 안에 포함시키지를 않고 가상자산 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강연료, 자문료 이런 것들에 대한 소득과 동일하게 이제 여긴다 보시면 되는데, 즉 내가 근로소득으로 얼마를 벌든 사업소득으로 얼마를 벌든 주식해서 얼마를 벌든 다 상관없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법의 취지입니다. 가상자산을 신기하게 금융자산 등에 포함은 시켰어요, 특근법이. 그래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이런 화폐 같은 성격보다는 자산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할 때에는 기타 소득으로 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타 금융자산인 주식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서 세수를 확보하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공제는 250만 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50만 원을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2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를 일괄로 과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폐지가 공식화된 금투세 있죠? 금투세는 어떤 얘기였냐면 사실 주식, 채권 등 이런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의 이득이 금투세는 5천만 원이었어요. 이 5천만 원 이상 되면 그 5천만 원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20% 과세하는 제도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과도하다라고 폐지가 되었는데 가상자산은 5천만 원도 아니고 25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20% 과세하는 거. 요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과세 제도의 취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우리가 5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올라서 1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수익은 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그럼 250만 원이 되죠. 이 250만 원에 대한 22% 지방세 포함해서 22%가 되는 55만 원이죠. 이 55만 원에 대한 금액이 세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500만 원이라는 소득에서 55만 원을 뺀 445만 원이 실제 코인 투자의 실제 소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만약에 사고 팔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산 가상자산에 대해서 먼저 파는 것으로 적용한다라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였는데,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5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서 이제 해당 그 거래소의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을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동평균법을. 그래서 매수에 가중평균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산 코인의 가격부터 적용하여 차감해 나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과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간단하게 보실까요? 현재 미국의 과세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기존의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거의 양도소득과 같은 일반 자본소득세율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가상자산의 전체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모두 합산하죠. 우리처럼 분리과세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로 보유했을 때와 장기로 보유했을 때의 이득에 대한 세율이 또 달라요. 일반적으로 장기로 보유했을 경우에 더 낮아요. 최대 20%임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샀다 팔았다 했을 때보다 미국은 정책적으로 이런 가상자산을 쭉 그대로 보유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좀 더 줄여준다, 그런 취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로 보유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전부 합산한 소득에 종합 과세하는 반면 장기로 보유할 경우에는 자본소득세로 따로 묶여요. 네, 그런 점이 다른 점입니다. 결국 미국 정책은 가상자산을 소위 사고팔고 하지 말고 장기로 보유하도록 정책 방향이 짜여 있음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로 돌아와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세액의 계산 방법을요. 만약에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런 세액 계산 방법을 따르는데 혹시나 만약
만약에 2025년 1월 1일 전에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면 딱 그런 경우죠. 그때 만약에 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 전일, 다시 말해서 2024년 12월 31일의 시가가 중요하겠죠. 그때의 시가와 실제 취득한 가액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샀다라고 쳐준다라고 하는 것이 의제 취득가액입니다. 즉 실제 매수한 가액과 2024년 12월 31일 가상자산 시가를 비교해서 높은 가격을 내가 산 가격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요약입니다. 이런 과세의 준비 작업으로서 2023년 6월 국세청은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의 가상자산거래소, 즉 VASP들한테 한국 국민이 맡겨놓은 가상자산을 신고받는 작업을 했어요. 한국 국민들한테 한 것이겠죠. 당시에 2023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간 이루어졌고요. 신고 의무자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내국 법인들, 신고 기준 금액으로 보면 매월 말일,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하루라도 모든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했을 때 다 신고해라 라고 한 거죠. 신고 기한은 한 달을 주었고요. 그래서 나타난 그 신고 금액이 131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신고가 되었어요. 당시 연령별 또 신고자 현황이 다음과 같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VASP라고 하는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신고했던 것과 다르게 개인 지갑에 가상자산을 넣은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해당 신고 절차 중에서 Q&A에서 국세청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 지갑을 생성하는 경우, 우리가 초초기초 때 만들었던 페이퍼 월렛이라거나 종이 지갑이죠. 또는 메타마스크 미션이었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요번 강의 그리고 이더리움 강의 각자의 블록체인에 맞는 개인 지갑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되실 텐데 거기에 보관하게 되는 경우 과연 신고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고 대상인 해외 금융 계좌는 해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키를 안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개인 키를 내 개인 지갑이 이게 내게 맞아요 라고 국세청한테 신고하는 순간 그 국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이 개인 키를 보는 순간 개인 지갑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개인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소유권을 누군가가 이걸 옮길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금융 시스템적인 보호 장치가 아예 없다는 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개인 키를 다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개인 지갑이 내 거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조차 유일하게 개인 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 개인 키를 내는 순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죠. 그렇다 보니 참 어찌 보면 국세청의 이러한 대답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그리고 그 이후 자라온 웹3 프로토콜들은 그전 금융 시스템에서의 중간자를 없애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추구하는 바였고요. 기존의 은행 또는 코인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중간자의 역할을 하면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고 있고요. VASP가 그런 기관들이죠. 그런데 개인 지갑에 본인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러한 원천적인 한계 때문에 이것이 내 거다라고 증명해줄 중간자가 없어졌고 기존 방식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웹3의 굉장히 핵심적인 차이점이니까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